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시조선 관찰 지리서로 보는 한국 역사지리 인식의 기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게 된 시골에 사는 방구석 역사가 자칭 향토사학자 김환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은 현 주류 사학계의 문제적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 주류 역사학계의 통설에 과거 일본 제국 식민사관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많이들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느 분야에서든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것은 지극히 험난한 일입니다. 이른바 기득권 세력에게 불편한 이야기는 증거와 논리가 명확하더라도 사이비니 음모론이니 하는 따위의 단어로 낙인 찍히는 경우가 다반사죠. 이쪽이 진실이고 저들이 거짓이더라도 현실 권력을 가진 기득권에게 맞서기는 매우 어렵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진실로부터 멀어지거나 사실관계 검증이 허술한 주장을 한다면 더없이 좋은 먹잇감이 될 겁니다. 따라서 현 주류 역사학계의 식민사관을 비판하려면 먼저 식민사관이 무엇이고 저들의 견해가 어째서 식민사관인가에 대한 근거와 논리를 철저하게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에서 조선왕조를 이시조선이라고 칭했는데요. 이 용어에 대한 하나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이시조선이라는 용어가 과거 일제 식민주의자들이 조선왕조를 비하하려는 목적에서 만든 용어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의 역사에서 왕조 호칭의 사례들을 보면 화면에 보시는 이런 사례들처럼 거의 하나같이 국명이 같은 왕조가 여럿이면 후대의 왕조에 접두어를 붙여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사에서는 거꾸로예요. 선대의 국명의 원조가 되는 나라에다가 접두어를 붙이거나 아니면 아예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추모의 고려, 대중상의 고려, 왕건의 고려, 알고 보면 다 고려입니다.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왕실의 성씨로 구분해서 대시고려, 왕시고려로 부르면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성계의 조선은 원조 조선인 고대의 조선과 구분해서 이시조선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흔히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바른 이름을 찾아주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의 취지를 알아주십사 하는 마음에 서설이 길어진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제도권에서 통용되는 주류 한국사의 역사적 인식은 한나라 낙랑군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는 것을 제1의 전제로 삼아서 모든 역사지리 비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러한 통설을 식민사관이라고 지칭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무언가를 식민사관이라고 지칭하려면 일단 식민사관이란 무엇인가부터 정의해야 할 겁니다. 식민사관이 뭘까요? 글의 주석 1번에서 썼듯이 이 문제에 대한 소위 학계의 정설은 이른바 정체성론, 사대성론, 당파성론이라는 한민족의 부정적 특성에 대한 이야기가 식민사관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본령은 과거의 사실, 진실에 접근하는 겁니다. 정체했으면 정체했다, 사대적이었으면 사대적이었다, 당파싸움 했으면 했다고 사실대로 서술해야 합니다. 민족사의 부정적 측면을 말하면 그게 식민사관이라는 이야기는 기본을 망각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행히도 근년에 주목할 만한 이론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식민사관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할 수가 있게 됐어요. 글의 주석 2, 3, 4번에서 소개한 임종원 선생의 2018년 논문과 2020년 저서가 그것입니다. 이 선행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식민사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식민사관이나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역사상이 국제관계상 이적행위에 복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점이 바로 선행연구에서 정의된 바인데요. 근대 서구와 일본의 영향으로 형성된 보편 법칙주의 역사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나름대로 실증사학과 보편법칙사학이라는 이항대립의 개념을 정리한 건데요. 원래 이걸 설명을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관계상 생략해야 할 것 같습니다. 30분이 훌쩍 넘어가서요. 통설이 국제관계상 이적행위에 복무하는가를 살펴보면 명백하게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죠. 2017년이니까 벌써 7년 전 일인데 중공의 국가원수 시진핑이 공식 외교 석상에서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발언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통설에 의하면 역사적 사실입니다. 한반도의 중원 왕조의 행정구역이 여기 화면에 지도 보이시죠? 9년이 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통설이 이 한반도 유사시 중공의 개인 명분을 제공하는 이적 행위로 연결된 겁니다. 이거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러났듯이 국가 간 분쟁에서 역사적 명분은 대단히 강력하게 작용하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는 충족되었으니까 나머지 하나의 조건을 살펴봐야겠죠. 그것이 바로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통설은 과연 서구와 일본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인식일까요? 제가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수년 전 어떤 매체 기사에 났던 한 인터뷰였습니다. 역사학자를 자칭하는 어떤 사람들이 통설 외의 다른 주장은 다 유사, 사입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학자를 자처하는 자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 있죠. 논증이 다 끝났다.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도 보입니다. 논증을 끝냈다는 그 주체가 200년 전 조선 실학자들이다 하는 부분이죠. 이분들이 논증이 다 끝났다고 말한 것은요, 무지막지 용맹무쌍한 비학문적 발언입니다. 학문이란 끝없이 의심하고 논쟁하면서 실사고시 무엇이 옳은가를 끝없이 탐구하는 겁니다. 반면 종교는 이미 교조가 논증을 다 끝내놨고 신도들은 그냥 믿습니다만 외치면 되죠. 논증이 다 끝났다고 선언하는 이분들의 태도는 완벽하게 종교의 그것입니다. 이분들은 학자가 아니라 신도라고 봐야겠죠. 조선 실학자를 운운한 부분,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실학자라는 게 누구고 실학이라는 게 뭔가요? 이걸 따지려면 글의 주제를 벗어납니다만, 이른바 실학이라는 것은 후대 역사가들이 자기적으로 도식화한 개념일 뿐이지 그 실학자라는 분들이 나는 실학자다라고 선언을 한 게 아닙니다. 박지원과 정약용은 모두 정조 때의 고위 관료였고 오늘날 주류 한국사에서 흔히 실학자라는 타이틀로 묶이는 대표적 인물들이지만 이 두 사람의 사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박지원은 청나라를 본받아서 부국강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그 북학파의 수장격이었고, 정약용은 고대 주나라 정전제를 이상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현실주의자와 근본주의자죠. 극과 극입니다. 이 두 분은 역사질 인식도 전혀 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을 실학자라는 하나의 타이틀로 묶는 것은요, 이 두 사람을 역사가라는 하나의 타이틀로 묶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이쪽의 경우는 어쨌든 둘 다 역사가인 건 맞죠. 개인 역사가들의 견해는요, 그들이 학자라면 당연히 백인 백색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아까 그 학자호소 신도분들처럼 단일 교리로 통일되지 않아요. 실학자 같은 그런 자기적인 도식으로 묶이지도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특정 개인들의 견해가 아니라 국가의 공식 입장이 어땠느냐이고, 그 공식 입장의 기준은 관찬지리서입니다. 이 시조선 시대 역사지리 인식을 말하려면 실체도 없는 실학자를 논할 것이 아니라 이시조선 정부의 공식 입장이 기록된 관찬지리서, 그 중에서도 신중동국여지승남을 보면 됩니다. 이하 승남이라고 약칭하겠습니다. 승남은 삼국사기 지리지, 고려사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와 함께 4대 정근대 관찬지리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대가 가장 가깝고 내용도 가장 방대하고 자세합니다. 가장 근시대인 16세기의 지리 정보를 담고 있고요. 17세기 이후 이시조선 후기의 그 전통 역사지리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에 현존하는 승남은 1611년 판본이라고 합니다. 광해군 3년에 만든 책이죠. 이것은 대체로 15세기 말 성종 시기에 확립된 역사지리 인식을 바탕으로 16세기 초 중종 시기에 편찬되었고 17세기 초 광해군 시기에 인쇄된 그런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승남은 유명하고 또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이에 대한 총론적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내용에 문제가 있어요.
사료를 해석하려면 먼저 사료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분들은 그러지 않고 선입관, 즉 이른바 보편적 법칙, 소위 정설, 그리고 자신의 목적, 그런 것을 깔아놓고 평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언급들이 튀어나온 것이죠. 그래도 이런 언급들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은 확인이 되는데, 바로 이시조선 시대의 주류 역사질 인식과 현대의 통설이 궤를 같이 한다는 겁니다. 벌써 이 글의 결론이 나와버린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한 분은 승남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조선 후기 역사지리야, 구체적으로 안정복의 동사강목,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정약용의 아방강육고, 이들이 최고 수준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왜 최고냐 하면 그 인식이 현대 주류 한국사의 통설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진리라고 굳게 믿는 통설하고 비슷하니까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요, 승남 본문에 나오는 구절을 갖다가 이상하게 해석을 했어요. 황해도, 여기 글자 써있죠. 본조선 마한구지, 황해도는 본래 조선과 마한의 옛 땅이다. 경도, 고조선 마한지역, 경도는 옛 조선과 마한의 영역이다. 이게 황해도 지역과 경도, 즉 서울 지역이 동시대의 조선과 마한의 국경지대였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저분에 의하면. 그냥 억지죠. 이분은 한반도 북부가 조선이고 남부가 삼한이었다고 하는 그 통설에다가 이 모호한 기록을 경강부에 억지로 끌어다 붙여가지고 말 그대로 아전인수, 자기 밭에 물대기를 한 겁니다. 다른 한 분은 동국여지 승남이 자주적이고 민족주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분의 글에서 특히 인상적인 부분을 가졌는데요. 화면에 나오죠. 하나의 문장 안에서 대립하는 두 개의 자아가 서로 반박을 해요. 앞에서는 중국에 알려질까봐 자주의식을 반영 못했다라고 하고는 뒤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장을 가리켜서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는 아무 말 대잔치다, 의식의 흐름대로 떠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글 안에서 자기 반박하는 형태, A는 B다, 그렇다고 하여도 A는 B가 아니다,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곳이 요즘 많이들 쓰시는 그 무슨 위키죠.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게 봅니다만, 아무튼 그거는 견해와 목적이 다른 여러 사람이 경쟁하듯이 마구잡이로 작성을 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거는 한 사람이 작성한 글이 뭐 수필이나 문학도 아니고 논문에서 그 땡땡 위키 같은 자기 반박 문장이 나와버린 거죠. 글 쓴 사람 자신도 아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글이에요. 이런 행태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문학계에서 만연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어떤 학자가 이런 현상을 풍자하는 책을 썼는데, 제목이 Fashionable Nonsense, 직역하면 그럴듯한 헛소리 정도 되죠. 그리고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한 분이 지적 사기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썼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진실을 탐구하는 학문인데, 사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선입관을 깔고 함부로 평가를 해버리는 연역적 사고를 하면 이런 지적 사기, 그럴듯한 헛소리가 되기 십상이라고 봅니다. 모든 사료의 분석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물론 사료에 기록된 내용 자체를 봐야죠. 당연히 그게 중심이고요. 그런데 그 못지않게 그 사료의 성격, 만들어진 목적, 성립된 시대의 배경도 봐야 돼요. 그러니 먼저 승남 성립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역시 1차 사료인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승남이 만들어진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저 나름대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승남 편찬의 시대적 배경, 첫 번째, 먼저 살펴볼 것은 조선왕조실록의 형벌 기록에 대한 통계입니다. 어떤 통계인지는 글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글에 있는 표에서 핵심되는 부분인데요. 7대 세조, 8대 예종, 9대 성종, 이 세왕 시대의 형벌의 빈도가, 여기서 말하는 형벌은 사형입니다. 사람 죽이는 형벌, 뭐 귀양 가거나 감옥 이런 거, 뭐 곤장 치는 거 이런 거 다 빼고, 형벌의 빈도가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승남이 성립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죠. 이 시기에 유독 잔혹한 형벌을 남발했다는 것은 무언가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승남 편찬의 시대적 배경 두 번째, 이 시기는 성리교, 왜 성리학이 아니라 성리교인지는 글의 주석 42번에 써놨습니다. 성리교가 이시조선의 배타적인 유일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던 시기입니다.
세종 1년 성리대전 도입에서 중종 38년 주자대전 간행까지 흐름이 쭉 이어집니다. 성리교의 배타적 유일 통치 이념화, 한마디로 국교화죠. 성리교의 국교화, 즉 성리교 종교 국가화가 이루어진 시기와 이 잔혹한 형벌이 남발된 시기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승남 편찬의 시대적 배경 세 번째, 특히 예종시대에는 이러한 시대 흐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이 장군의 옥사 숙청인데요. 이 사건은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것도 원래 준비한 설명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남이라는 인물은 전쟁 영웅입니다. 세조 시기에 북방전쟁에서 공을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왜 전쟁 영웅을 숙청하느냐? 간단하죠. 이시조선의 시조 이성계가 전쟁 영웅이었는데 기존 왕조를 엎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됐죠. 그러니까 제2성계가 나와서 또 왕조를 엎으면 안 되니까 전쟁 영웅은 위험인물인 겁니다. 그래서 선조 때 이순신 장군도 숙청될 뻔했죠. 이시조선이 만약에 부국강병을 추구하고 북방에서 고토를 회복한다거나 하는 자주적인 정책을 추진했다면 이런 남이 같은 용맹하고 전쟁 잘하는 비범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리교 종교국가를 추진하던 상황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위험인물일 뿐이죠. 그러니까 체제 안정을 위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문안돌이 정맞는 거죠. 이분은 국가와 시대를 잘못 만난 겁니다. 승남 편찬의 시대적 배경 네 번째, 이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글자들은 모두 책 이름입니다. 무엇에 관한 어떤 책인지는 모릅니다. 실록의 문장 속에 책 제목만 남아있을 뿐이고 지금은 다 실전돼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제목으로 추측을 해보면 이들은 이른바 야사라고 불리는 그런 종류의 책들로 보입니다. 즉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그 이른바 잃어버린 역사책들인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책들은 왜 사라졌을까요? 전쟁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일제강점기에 일제시기에 뭐 다 이렇게 거둬들여서 없앤 걸까요? 아닙니다. 이시조선 왕조가 특히 이 시기 세조 예종 성종 시기에 왕명으로 민간 소장을 다 금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실록에 이게 다 기록돼 있어요. 이른바 수서령이라고 하죠. 민간 소장을 금지한다는 것은 곧 그 책을 완전히 인멸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세조 예종 성종 시기의 정책을 정리해 보면 형벌을 남용하는 공포정치, 유일사상, 성리교, 세뇌, 전쟁영웅 숙청, 기록문화유산 말살, 공포, 세뇌, 숙청, 말살 이렇게 요약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 기시감이 듭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네, 이웃나라 중공의 문화대혁명이 딱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공포, 고분고분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다 반동분자라고 잡아다 죽여버렸죠. 세뇌, 마오쩌둥 모택동의 어록을 유인진리랍시로 경전내듯이 암기했습니다. 숙청, 화면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은 뻥더와이, 팽덕회입니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 총사령관이었죠. 전략 전술과 지휘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중공 입장에서는 전쟁 영웅이에요. 그런 사람을 문화대혁명 때 이렇게 반동분자라고 조리돌림하고 숙청해버렸죠. 말살, 중공에 남아있던 그 숱한 문화유산을 구시대 본권 잔재다 뭐다 해가지고 죄다 부수고 불태우고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중공에는 남아있는 문화유산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승남의 성립 시기는 이시조선파 문화대혁명의 시대였습니다. 승남은 이시조선파 문화대혁명으로 성립된 성리교 종교국가체제의 산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자주적이니 민족주의적이니 운운하는 건 완전히 얘기를 거꾸로 하는 헛소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승남이 편찬대전 때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봤고요. 이제 그 내용, 승남에 나타난 이시조선 중기의 역사질 인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승남에 등장하는 행정구역 중에 큰 곳, 그러니까 현은 빼고 부, 목, 군의 이름을 오늘날 지도에서 찾아보면 다 찾아집니다. 오늘날의 한국과 북한의 영토 내에 모두 다 거의 의심이 여지없이 들어맞습니다. 다만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요. 주리 한국사에서 이른바 세종의 육진이라 부르는 지역, 두만강 유역의 동북부 국경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원도어부라는 곳, 경원부라고 약칭하겠습니다. 이 경원부는 이시조선 초기에 강역의 최북단 북쪽 끝이라고 인식이 됐던 곳이고
그 덕릉이라고 하죠. 이성계의 4대조 할아버지 목조의 무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성계 가문의 원래 근거지였던 거예요. 당연히 이시조선 왕조에서 중시했던 곳이죠. 이른바 세종의 육진에 해당하는 지명들은 모두 오늘날 북한 함경북도에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경원군도 있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아오지 탄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 연구에서는 경원부가 원래는 해랑강유역, 지금 중공의 연변 조선도 자치구 이 지역이라고 봤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원래는 두만강 북쪽에 이 연변 지역이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서인가 두만강 남쪽에 북한 땅 지금의 경원군 위치로 이동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세종실록 지리지에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경원부 항목이 중복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구역 하나당 항목이 하나인 게 당연한데 실제로 다 하나인데 유독 경원부만 2개입니다. 2개의 경원부 항목 중 하나는 연역이라고 하죠. 그 행정구역 변천사에 대한 기록이 태종 10년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태종 10년의 기록이 뭐냐면 이른바 야인의 난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진족이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여진족한테 조선군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경원군을 갖다가 다른 행정구역인 경성군에 합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경원군은 이때 없어진 거예요. 그랬다가 태종 17년에 그 경성군의 일부 지역을 분할해 가지고 경원군이라는 이름만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경원군이 이동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경원부 항목을 보면 그러니까 2개 중에 두 번째 여기서는 그 태종 10년의 야인의 난에 대해서 수허기지 저 밑에 화면 밑에 한자로 써 있죠. 마침내 그 땅을 비웠다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실록에도 태종 11년에 그 덕릉 이성계 4대조 할아버지 무덤 그거를 함주로 옮겨왔다고 기록돼 있어요. 실제로 지금 북한 함흥에 덕릉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종시대의 연역도 여기선 기록이 돼 있는데요. 세종 16년에 경성부 일부를 그 잘라먹어 가지고 이름만 남아있던 그 경원부를 갖다가 다시 예터에다가 옮겨서 재건을 했고 이후에 그곳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연역을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예터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그 여진족한테 뺏겼던 원래 경원부를 탈환했다는 뜻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화면의 표는 이 2개의 경원부에 각각 기록이 되어 있는 그 행정구역의 사방 경계 기록인데요. 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서로 다른 지역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남에 가면요, 이 경원부에 대한 기록이 조금 이상해집니다. 일단 실록에서 세종 16년의 사실로 기록된 경원부 재건 이 사건이 세종 10년의 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단순히 잘못 적은 거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후에 그 재건한 경원부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연역들을 이 승남에서는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기록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사방 경계 기록도 보시다시피 잠시만요. 앞에 그 세종실록 지리지하고는 또 달라졌죠.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경원부는 이시조선 왕조의 발상지예요. 그런 중요한 곳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계속 바뀌고 흐리멍덩해진 거죠. 세종실록 편찬 시기에서 승남 편찬 시기 사이에 모종의 이유로 북방 강역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고 가정을 해야만 이 변화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라의 최북단 지역이자 왕조의 발상지인 경원부에 대한 인식이 혼미해지니까 동북계 인식이 전반적으로 혼미해지는 일종의 도미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승남에서 그 윤관 동북구성의 이정표, 공엄진 선춘령의 위치를 두만강 넘어 수빈강 유역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최근에 한 연구에서는 바로 이 승남 기록을 근거로 현지 답사를 해서 공엄진 선춘령의 위치를 비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나서 거기다가 이상한 표현을 덧붙여 놨어요. 미가고 안일미 오를까 궁궐고 고찰할 수가 없다. 이게 뜻이 애매모호합니다. 그 공엄진 선춘령 지역에 당시 행정력이 닿지 않아서 지금은 뭐 현지 조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인지 아니면 이 여기라고 그 수빈강 유역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자기가 써놨지만 이게 맞는지 아닌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뜻인지 어느 쪽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확신이 없는 표현을 하니까
이시조선 후기에 이른바 길주이남설이 등장을 하죠. 이시조선 지배층 스스로가 자기 나라 기록 자체를 이렇게 의심을 하는 마당이니까 나중에 조선이 망하고 나라가 일본한테 넘어간 후에 일본인들은 더 극단적인 얘기를 했던 겁니다. 뭐 조선인들은 다 못 믿는다, 거짓말쟁이들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등장한 게 이른바 함흥평양설이죠. 완전히 그 뭐 함흥 일대 요만큼이었다라고. 그리고 일제 패망 후에도 대한민국 주류 역사가들이 또 이거를 그대로 추종을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한국사 교과서에서 소위 정설로 군림을 했던 겁니다. 승남은 분명히 두만강 이북에 있다고 공엄진 선춘령을 명시하긴 했는데, 이 미가고라는 세 글자를 붙여가지고 인식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뢰도가 확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대의 통설까지 이어지는 동북계 인식 혼미에 결정적인 단초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글의 가장 중심되는 소재인데요.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다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기도 하죠. 통설, 낙랑군 평양설의 원조가 바로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학자 오소인 분들은 무슨 실학자가 어쩌고 하는데, 실체도 없는 그 실학자 운운할 필요도 없고요. 이미 이시조선 전기에 이 공식 오피셜 관찬 지리서 이 승남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세종실록 지리지라고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승남은 그냥 그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거니까요. 기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양부는 본래 삼조선과 고구려의 옛도읍이다. 주나라 무왕이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이거는 생략하고요. 이게 중요하죠. 낙랑군으로 삼았다. 기자조선과 이만조선과 낙랑군과 고구려, 도읍, 평양, 이것들이 다 평안도, 평양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를 따지는 거는 이 글의 주제가 아니고요. 요점은 낙랑군 평양설이 일제 식민사관의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실체도 없는 이른바 실학자들의 작품도 아니고요. 이시조선 전기부터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었던 이시조선 전 왕조의 공식 역사지리 인식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는 기록들이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낙랑군을 평양이라고 보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강원도 강릉 대도부 본래 예국이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임둔으로 삼았다. 그 한 사군 중에 하나라고 하는 소위 임둔군이 지금 강원도 강릉시 지역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통솔도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전라도 남원도호부 본래 백제의 고령군이다. 후한 건한 연간에 대방군이 되었고 조위 때에 남대방군이 되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 남원시 지역이 후한 때 대방군이고 조위, 이 삼국지 조조의 위나라죠. 그때의 남대방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출전이 삼국유사예요. 그러니까 삼국유사 기입편 남대방 쪽에 나오는 이야기가 원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헛소리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어떤 연유로 어떤 의미로 쓰인 기록인지를 깊이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동국유지 승남 이거는 그냥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삼국유사는 좀 무시하기가 힘든 사료니까요. 다음 평안도 성천도부 본래 비류왕 송양의 옛 도읍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고구려 추모왕이 그 건국 직후에 처음으로 복속시킨 비류국 송양왕, 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거기가 평안남도 성천군, 평안북도도 아니고 남도, 거기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근거가 뭔지 알 수가 없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이시조선 공식 관찬 지리서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인식은 이시조선의 건국 이념과 관계가 깊습니다. 이시조선의 사실상의 건국자 정도전의 저서인 조선 경국전에서 국호를 논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동의 나라는 그 호칭이 하나가 아니었다. 조선이라 한자가 셋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생략하고요. 여기가 중요하죠. 모두 한 모퉁이를 훔쳐 차지하고 중국의 명령을 받지 않았으며 자립하여 호칭을 이름하고 서로 침탈했으니 비록 칭한 바가 있어도 어찌 좋게 취하겠는가. 오직 기자만이 주나라 무왕의 명령을 받아 조선 후에 봉해졌다. 사실상 이시조선의 건국자인 그 정도전이 말한 국호를 조선이라 한 이유가
역사상의 다른 나라들은 다 중국의 명령 없이 절거, 땅을 훔쳐 차지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직 기자만이 중국의 명령으로 조선에 봉해졌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국호에만 정통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시조선은 자국 정통성의 근원을 기자조선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조선에 옛 도읍이 있었던 곳이 당연히 자국 강역 내에 있어야겠죠. 기자조선에 있었던 곳이 자국 강역 내가 아니면 그걸 정통성의 근원으로 삼는다는 게 좀 이상한 얘기가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평양 기자조선이 일종의 당위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역사지리 비정의 대상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자조선 도읍, 이만조선 도읍, 낙랑군 이거를 평양에다가 고정을 해놓고 그걸 기준으로 나머지를 비정하는 거예요. 많은 한국인들이 존경하는 것 같은 이른바 실학자 정약용의 아방강역고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의 이름은 평양에서 일어났으니 이는 본래 기자의 도읍이었다. 어쩌고 저쩌고 생략하고요. 기자가 군주가 되어서 외이 바깥 오랑캐가 문명화하였음을 이른다. 만약 단지 요동에서 그쳤다면 어찌 오랑캐라 했겠는가. 이거는 실증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근거를 대는 게 아니고 뜬구름 잡는 순환 논증이에요. 기자가 오랑캐를 문명화시켰고 그 오랑캐는 우리나라니까 기자의 도읍은 뭐 우리나라의 평양이어야만 한다는 그런 당위를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신앙이죠. 이런 기자 숭배 신앙에 입각한 정약용 같은 견해가 18세기까지도 여전히 주류였기 때문에 박지원의 그 열하일기에서는 조선의 강역은 싸우지도 않고 줄어들었다고 한탄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박지원 같은 견해가 주류였다면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죠. 적어도 이런 사실관계를 인지한다면 통설 이른바 반도사관이 일제 식민사학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통설 반도사관은 이미 이시조선 관찬지리서에서 완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이시조선 전통사학의 산물인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제시했던 식민사관 감별의 두 가지 기준 이거를 명확하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통설은 서구나 일본의 영향이 아니라 이시조선 시대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즉 기원의 측면에서 온전하게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식민사관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저 앞에 그 학자 오소 신도분들 그리고 아전인수 지록이마한 그 두 분들 그리고 정도전 정약용 이분들까지 죄다 이리간지하는 하나의 공통분모가 보이긴 합니다. 이들이 모두 보편법칙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역사 법칙주의라는 개념으로 범주화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그 통설이 식민사관이 아니라면 그럼 뭐라고 불러야겠는가? 제가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자면 소중화 사관이라 부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시조선의 소중화 관념은 앞서 말씀드린 그 기자조선 중국의 성형 기자가 와서 뭐 동이 오랑캐가 문명화됐다. 그래서 또 하나의 작은 중화가 되었다. 이런 기자숭배 신앙이죠. 그리고 낙랑군 평양설을 비롯한 이른바 반도사관은 그 기자숭배 신앙에서 파생된 인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소중화 사관이 후대 식민사관에서 나타나는 요소를 이미 상당 부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시대 소중화 사관이 중화를 보편적 기준이자 세계의 법칙으로 전제하고 중화를 기준으로 자국사를 규정했듯이 근대 식민사관은 이른바 세계사적 보편성과 역사 발전의 법칙을 전제하고 개별 사실을 평가했습니다. 신념과 당위, 이론과 법칙이 사료 해석에 선행하는 연역적 사고방식이죠. 달라진 것은 전통시대에는 문명의 시원을 기원전 12세기경에 기자조선이라고 봤는데 식민사관에서는 그 문명의 시원을 기원전 2세기경에 한사군으로 본 것이죠. 뭐 둘 다 중국에 환장하고 있는 건 똑같은데 역사의 시원이 한 1000년 정도 끌어내려진 겁니다. 아마도 이처럼 양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중화 사관을 식민사관이라고 좀 헛갈려서 인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식민사관은 전통적인 소중화 사관이 근대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쓴 것에 불과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글을 준비하면서 봤던 인상적인 옛글 한 편을 가져왔습니다. 이 장유 이분이 16세기 말 17세기 초 사람인데 그때 이미 정주 즉 주자학 외에 다른 학문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주 뭐 주자학 이거는 사실 학문도 아니죠. 종교입니다. 이때는 성리교를 넘어서 거의 주자교가 됐죠.
그래서 이분은 우리나라는 학자가 없다라고 극언을 한 겁니다. 이시조선의 성리교 주자교가 학문이 아니라는 것은 이분처럼 그 시대의 현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21세기에 무슨 유민사상이 어쩌고 하면서 이시조선을 미화하는 어떤 사람들만 모를 뿐이죠. 이게 단지 400년 전의 옛날 이야기일 뿐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은 어떤가? 특히 인문학 분야에서 저희 이시조선 소중한 시대처럼 정체되고 사대적이고 탕파적인 학문 흉내를 내는 종교 집단이 학문 권력을 독점하고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자문하게 됩니다. 학자가 없는 나라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먼 짐승이 곧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시조선 선비들이 중국의 그 주자 말씀을 암기하는 걸 학문이라고 여겼듯이 한국의 역사가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마치 관성처럼 기존의 정서를 추종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는 과거는 망가졌습니다. 중공의 동북공정이니 뭐 일본 황국사관의 임나일본 부설이니 알고 보면 중공이나 일본을 탓하고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들의 주장이 주류한국사 통설, 소위 말하는 정설하고 똑같으니까요. 지도에 나오죠. 그냥 똑같아요. 한국에서 주장하는 거나 중공이나 뭐 일본 한국사관 식민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뭐 문제만 있으면 거의 습관적으로 타국을 욕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많은데 알고 보면 원인은 다 스스로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반도사관은 이시조선 전통사학에서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남 탓을 하는 거는 사실 창피한 일이죠. 지금 한국은 과거뿐만 아니고 미래도 절멸하고 있죠. 해마다 최저 기록을 경신하면서 바닥 밑에는 지하가 있다는 것을 뭐 입증하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한국에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뭐 옛날 북한처럼 막 고난에 행군해가지고 뭐 다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그냥 집단 정신병에 걸려갖고 자해하고 자멸하고 있는 거죠. 한국의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다 망가진 이유는 과거 이시조선처럼 나라에 학자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